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일과 동영상을 만드는데 저도 잘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알았는데 이제 업로드하는 과정 속에서 또 힘들었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을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겠죠. 오늘부터는 우리 경제학 공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 이런 개념을 잘 인식해 가지고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그런 학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은 제2과 그 어떤 경제 원리들, 그리고 간단한 경제사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법이 많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물리학 공부하실 때 물리학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걸 발견하잖아요. 어떤 흐름 속에서 일정한 규칙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찾아낸 것, 그것을 갖다가 원리다, 원칙이다, 또 법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 활동을 보면은 일정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경제학자들이 찾아내 가지고 이런 흐름을 일정 어떤 범주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경제 원리가 되고, 그런 경제 원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경제 원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원칙을 우리가 찾으면은, 원칙이 아니라 원인을 찾으면은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걸 알고 그것을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겠죠. 또 전개 과정을 보면서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하면 이런 흐름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가, 또는 왜 나쁜 쪽으로 갔는가, 뭐 이런 것을 흐름을 보고 우리가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은 또 좋은 경제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또 각 가정에서 기업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경제 원리들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그 책으로 쓰고 또 논문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런 전문적인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경제학을 같이 이렇게 마칠 때는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좀 띄어져서 그 사회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찾고, 이럴 때는 이것이 왜 그랬는지, 또는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세우면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는지. 물론 그것이 다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책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세계 경제가 나빠질 리가 없겠죠.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원리를 발견한다고 한다면은 그 틀을 가지고 경제 흐름을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경제 불황을 타개하는 경제 정책들이 될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조금 미숙하더라도 같이 공부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경제학자들은 이런 그 원칙들이 어떤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정부 형태가 다르고 경제 그런 주의가 다른 그런 정부나 나라나 지역이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제 흐름 속에서 흐르는 그 경제 속에서 흐르는 그런 원리들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런 원리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제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구가 우리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은 항상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없이 거저 얻는 것은 없다. 일과에서 여러분 프리런치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남에게 점심 얻어먹는 점심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에 대한 욕구, 또 좀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 이런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돼. 특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이 없이는 그런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또 이 사람들이 그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가장 최적합의 가장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행동 원칙이다,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그 재화들이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 무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 제한적이고 또 유용성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지만은, 물은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기근으로 또 환경이 나빠지면서 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는 물이 과거 뭐 한 5, 60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아무 데서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야만 되는 그런 경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일반 재화가 경제재화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무한정 공급되지는 않는다.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용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죠. 흐름 속에서. 또 그 모든 사회는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태생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세계의 모든 상품을 다 생산할 수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전자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미국에서는 그런 자동차니 이런 중공업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고, 또 어떤 쪽에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작물을 많이 산출하고, 이렇게 각각 다른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3과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생산에 필요한 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의 4요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4요소, 또 그 외에 요즘은 정보라는 것을 해서 제5요소 이렇게도 평가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산 제 요소들을 어떻게 최적으로 잘 배합을 해야 하느냐, 배합을 해야만이 어떤 제품을, 가장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합이 잘못되면은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의 배분이 될 것인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변형하는 그런 아주 그런 개인이나 사유를 보면은, 그들은
어떤 그 상품을 생산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하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또 어떤 자본이나 또 생산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얻기 위해서 개인이나 어떤 그 기업이나 이런 사회는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자본, 그런 것을 저축을 하거나 세이브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사야 되는 그런 것을 잠시 연기하고 그 대신에 자본을 이렇게 만들어 형성해서 생산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자본을 유효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자본과 생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분업,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업, 각 어떤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자기가 잘하는, 자기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일을 해서 제품을 만들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런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가 잘하는 그런 전공 분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분업, 효과적인 분업을 이루는데, 그런 분업들은 어떤 재화를 더 쉽게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인 화폐 형태를 결국 가져온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급자족 시대 때는 서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오고 가치 측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떤 제품들을 쉽게 바꾸기 위해서 가치 측정을 하는 것은 화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바라보면서 원리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거 외에 실질적으로 경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법칙을 우리가 또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든지 무슨 가격 결정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을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경제 활동 속에서 흐르는 기본적인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초기 경제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16세기, 18세기 이전에는 경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특별히 뭐 이렇게 학문으로서 형성되어 있지 않았죠. 경제학의 기초를 만드신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이분이 어떤 경제학 기초를 이루기 전에는 사실 대학에서 경제라고 하는 학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라는 것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어떤 신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철학자들이 이런 경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는데, 사실 신학자들이 경제를 가르치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많죠.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는 최소한의 어떤 도구로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그거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낮춰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경제를 가르쳤는데, 그 후에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어떤 경제 이론이 세워지고, 그 후부터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졌죠. 그런 경제의 흐름을 보면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나라들이 지금까지 나라가 과거에는 뭐 어떤 국제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침범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병합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 자국의 어떤 부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것을 침탈을 하고 이랬는데, 예,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상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생각해 주는 것은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결국 국가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국가의 힘이 필요한 건데, 국가의 힘은 뭐에서 나오느냐? 강한 군대죠, 결국. 강한 군대. 근데 강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드는 거죠. 국가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필요한데, 이런 그 돈이 필요한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경제다. 그래서 상업이다. 상업을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주의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본 것은 그 나라가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수출을 더 많이 해가지고 돈을 외국에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데 관심이 깊었던 거죠. 무역수지라는 것이 수출하고 수입하고 나는 그런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맞았을 때 비슷할 때 우리가 수지 맞았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지 맞았다 하면은 무슨 그 이익을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지 맞았다는 말은 남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없다, 이런 게 수지 맞았다는 게 원래 의미겠죠. 어쨌든 그런 무역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우리가 무역 흑자다. 그리고 수입이 수출을 넘으면 무역 적자다 해가지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그렇게 평가를, 수출 적자냐 또 흑자냐 이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던 그런 시대를 갖다가 우리 중상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중상주의는 그 자기 나라의 부강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이런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사조가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많이 있었죠. 물론 19세기, 20세기까지도 다른 나라를 병합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침탈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미지의 땅을 개척해서 식민지로 삼아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정책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새로운 미개척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땅을 발견해 가지고 그 땅을 자기의 영토로 삼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져다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영국은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의 해는 질 날이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런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그런 중상주의 정책들을 쓴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그 부강하기 위해서는 금, 또 그런 보석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것을 그 나라에 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된다. 통제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세입을 늘릴 수가 없다.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국가의 수입이 적다. 그래서 나라의 힘을 기르는 것은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상주의는 이런 통제주의적인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생기게 되죠. 결국은 다른 나라와의 충돌이 생기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여기는 비판이 생기면서 이런 중상주의의 경제 원칙은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 생긴 그런 정책이 바로 중농주의라 이렇게 나옵니다. 중농주의는 말 그대로 어떤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농업만을 중시하는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의 그런 역량을 최대한 자유롭게 이용을 해가지고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도록
그런 어떤 자유방임적인 경제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식의 그런 사조가 중농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상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 이런 것에 어떤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론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위적인 통제 경제보다는 자연적으로 자유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경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즉 정부의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유 경제 활동 또는 경쟁을 통해서 각 개인의 부자가 되면 그 부를 축적하면 그것이 곧 국가의 부가 되고 국가가 강해진다. 그러므로 국가가 굳이 간섭하지 말고 개인에게 다 맡겨두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 열심히 하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국가가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원리죠. 근데 중상주의에서는 국가가 다 통제를 하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결국은 국가가 부강해야 국민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중상주의고 개인이 잘 살아야 국가가 부강해진다. 이것이 중농주의의 서로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농주의자들은 국가의 부는 귀금속의 어떤 축적이 아니라 농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이런 토지 속에서 나오는 어떤 재료들을 개인들이 마음껏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서 나라의 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중농주의도 완벽한 어떤 경제 이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이런 걸치면서 이러한 그 학자들이 그런 개념을 정립해가면서 어떤 경제학의 체계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담 스미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요즘 한국의 그 이준구 교수는 경제학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분들도 다시 20세기의 초의 경제학자들이 20세기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면서 아담 스미스는 할아버지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제학의 시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경제학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그런 훌륭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도 경제학자가 아니죠. 사실은 이분도 어떤 그 윤리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자기 고장의 그런 기업 활동을 보면서 어떤 기업은 잘 하다가 이렇게 도태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도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왜 똑같이 이 환경이 똑같은데 어떤 기업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기업이 번영을 하는데 어떤 기업들은 왜 쇠퇴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점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래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가 달랐는데 그 어떤 효과적인 그런 분업을 이루었고 또 그 창의적인 그런 자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자가 되더라 하는 어떤 그런 요소를 이 아담 스미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부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을 그 논문을 쓰게 되는데 원래는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ourse of the Wealth of Nation이라고 하는 긴 제목의 책인데 우리는 국부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효율적인 분업 그리고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동을 효율적으로 분업화하고 그래서 그것이 국민 전체의 부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원리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죠. 이 자유 경쟁 체제에서 각 개인들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스스로 일을 맡겨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부강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부강시키는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고 개인에게 마음껏 맡겨라. 자유 경쟁 체제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논문의 그 어떤 요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죠. 물론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을 지난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재화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그 어떤 수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경제적인 성공이다 하는 것은 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늘어나면은 잘 산다, 부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줄어들면 가난하다, 또 못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를 최대한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국가의 경제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 그 국가나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전에는 하나를 생산했는데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두 개를 만들어내고 세 개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면은 결국 국가의 부가 커진다. 개인도 더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자기 나라에 없는 그런 자원을 다른 곳에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자원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으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을 통해서 국가가 부해진다. 개인이 부해진다. 또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원을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내면은 인간들의 많은 욕구 중에서 채우지 못했던 그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결국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잘 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이미 생산된 재화를 가지고 그걸 갖다 더 유용성 있게 잘 쓰면은 그것도 또 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극적이지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줄이면은 그동안에 10개를 쓸 수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10개를 썼는데 그 욕구를 줄이면은 8개를 쓰거나 7개를 쓰면 나머지 3개를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부자가 되는 거죠. 또 이미 생산된 이 재화가 있는데 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겁니다. 사실 그 자유경쟁 시대가 보면은 매점 매석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의 경제 구조가 뒤틀어져 가지고 경제 혼란이 오죠.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재배분을 잘 하면은 또 전체 나라의 경제가 또 이렇게 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찰을 해보면은 번영, 즉 부를 누리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지혜를, 어떤 지능, 하나님께서 인텔리전스를 줬죠. 그것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노력할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 활동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런 생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경제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측면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경제학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도 아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지침서도 결코 아니고 또 어떤 삶의 목적이나 또 우주의 신비를 말해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그 부분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도의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의식주,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런 가치 추구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경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제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사실 경제를 잘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우리가 잘 알죠.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도 않게 주식시장이 붕괴를 합니다. 주식값이 엄청 떨어지면서 그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에 관련된 그런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납니다. 금융기관이 망하다 보니까 또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제의 핏줄이거든요. 이 화폐 금융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기관이 망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역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총 생산이 거의 30%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됩니다. 또 그러니까 어떻게 공장들이 문을 닫죠?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경제 공황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그런 재정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근본이제 화폐 제도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경제는 어떤 자유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해만 맡겨둘 수 없다. 정부가 통제하지 않냐면은 경제가 어떻게 어느 사이에 붕괴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많아지면서 통제와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 다시 2008년도에 경제 불황이 일어나면서 세계 불황이 일어났죠. 미국의 경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이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은행에서 이자를 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살 집이 아니고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불황이 오면서 집값이 떨어지죠. 이거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경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까지 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통화 팽창 정책을 정부에서 계속 미국 정부에 돈을 찍어내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설 것 같다니까 돈을 찍어내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경제가 또 움직일지 굉장히 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과를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인터넷으로 복잡하게 또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한번 2학기 동안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상주의, 중농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렇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떤 결론이 났고 그런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써보시고요. 또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손이 결국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가, 왜 아담 스미스는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나 또 그런 경제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왜 이것은 개인이나 또 가게나 또 기업이나 또 나라나 부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3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